매주 월요일에는 두 분의 여성 변호사와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합니다. 품격 토론 강전의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전의 변호사입니다. 네. 공식 선거운동 시작하고 첫 주말 보냈습니다. 두 변호사님 사는 지역도 주말 동안 선거운동 분위기 좀 느낄 수 있었는지 뭐 확실히 좀 분위기 달라졌는지 궁금하네요. 어떠셨나요? 유세차도 예. 보고. 보셨어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KBS 나오려고 집에서 오는데 그 우편함 보니까 선거 공보물도 와 있고 왔죠. 이제 예. 본격 시즌이 시작이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를 하긴 하는구나. 네. 예, 이번 예. 주 금요일이 이제 사전 투표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요즘 사전 투표하시는 국민 여러분들도 많잖아요. 며칠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두근두근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도 선거 벽보를 이렇게 붙이잖아요. 예. 이 단지가 크다 보면은 그러니까 단지 내에서도 이렇게 선거의 열기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 선거 기간 동안에 좀 정치인들이 좀 뭐 언어라든지 뭐 정치 혐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느끼지 않게 좀 더 조심하고 그리고 또 지지층 결집을 위한 말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말로 인해서 다른 이렇게 예를 들면 그 선거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청소년들도 다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정제된 말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총선을 열흘 앞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부활절 연합 예배에서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겠다 이렇게 말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부족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는 걸 인정한다. 그걸 바꿀 테니까 믿어달라 이렇게 호소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악어의 눈물에 속으면 안 된다. 대국민 사기 행위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도 이렇게 정치인들이 너무 그 과열되는 열기에 휩쓸리면 안 된다라고 했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공식선거 기간 진입 전에 제발 우리 당 후보님들 말을 조심하시라라는 당부까지 이제 직접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유세 현장에 나가서 이게 좀 맞나 싶을 정도의 발언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게 연일 회자가 되고 있는데 뭐 공식 선거운동 첫날에는 정치 뭐 X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하던가 뭐 쓰레기 같은 이런 발언 그리고 또 본인이 당에서 계급이 가장 높기 때문에 당비도 가장 많이 낸다. 이런 말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지지를 호소하는 말인가? 계급 사회인가요? 당원의 계급이 있나요? 전 그 말을 듣고 이게 과연 지지 호소인가 아니면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책임을 많이 지겠다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네, 뭐였을까요? 근데 왜 당비를 제일 많이 낸다? 본인은 그런 말씀을 왜 하셨는지 귀에 모르겠네요. 쏙쏙 들어오게?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어제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거기에 참석을 해서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다 이 얘기를 한 것이 저는 굉장히 좋은 메시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좀 이렇게 상승세가 있었는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 어찌 보면 뭐 용산 리스크라고 얘기를 했었던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있어서 용산 그 대통령의 어떠한 전향적인 모습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국민의힘에서 특히 수도권 벨트에 있는 그 후보들 수도권 벨트는 정말로 민심의 향방에 다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어제 대통령의 특히 뭐 부활절 기념 이렇게 축사 굉장히 전 좋았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오늘 오전에 그 의료 문제 관련해서 대통령이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이라고 담화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뭐 이거는 총선용 이슈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선을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결국에는 이제 고령화 사회도 가고 있고 의료에 대한 욕구 그리고 우리의 수준에 대한 이런 것들을 계속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이게 너무 답보 상태가 오래 가고 있잖아요. 초반에는 이러한 의료계에 대한 의사 증언 문제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상승으로 좀 이루어지다가 이게 길어지면서 국민들께서 많이 피로감을 느끼시고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 그리고 수술을 받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나오시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굉장히 또 이제 감정적으로 안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대통령의 담화가 있고 그리고 의료계에서 저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대화에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에 새로
회장이 되신 분은 오히려 의사 수를 한 500명에서 1000명 정도를 줄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어려워졌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2000명이라는 숫자가 이미 우리가 각 학교별로 그 내년 입학 그 시즌에 맞춰서 그 배분이 되지 않았습니까? 서울에는 한 명도 증원이 없고 지방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증원이 이루어졌는데 이미 이게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마음대로 2,000명 줄인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들과의 신뢰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는 이번 담화와 이 앞으로의 그 의료계와의 대화에 있어서 대통령실과 정부가 조금 더 열린 모습으로 다가가는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그 여야 대표는 뭐 저기 지난 한 주 그리고 주말에도 수도권 지역에 이제 집중하는 모습이었는데 역시 이제 수도권을 중요시하는 것 같고요. 이런 와중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뭐 본인 지역구 개항을 표심에도 호소했는데 뭐 성당, 교회 잇따라 갔고 아파트 단지 돌면서 유세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원희룡 후보를 여러 차례 조우하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원희룡 후보는 어차피 상대 후보니까 서로 이제 뭐 교회에서도 예배 끝나고 나서 잠시 악수를 나누고 그럼 뭐 서로 간에 뭐 더 이상 대화를 나눌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사실은 약간 여기 어색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두 그렇죠. 분이 뭐 만나는 서로 게. 이제 뭐 친구처럼 지내고 그럴 사이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상대 후보이고 그러니까 뭐 그런 모습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무래도 개항이 뭐 아직 넓은 지역이 아니니까요. 지방처럼 뭐 그런 모습에서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는 지금 선거 운동 기간에도 지금 재판을 추석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다급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동하면서 또 다른 지역 지원 유세를 못 나가는 다른 지역 후보들에 대해서는 또 이제 유튜브 채널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지원 연설을 해주는 만큼 지원 방송까지 해주는 만큼 굉장히 시간이 없고 다급한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어쨌거나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선거의 어쨌든 전체적인 구도라든지 판세가 아무래도 국민의힘보다는 좀 더 이제 정권 심판론에 그 중도층 표심이 기울어진 만큼. 겸손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 그리고 또 뭐 정권 심판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이제 지금 많은 지금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지금 지방에 있는 특히 이제 뭐 경남 김해을에 있는 조혜진 후보가 31일 어제 서울에 와서 굳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된다. 내각 총사퇴해야 된다. 뭐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기자회견을 길게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근데 그 후보뿐이 아니에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부산 북구 갑에 있는 서병수 후보도 부산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나 있다. 윤석열 대통령 사과해야 된다. 동대문 갑, 서울엔 동대문 갑, 김영우 후보, 용산 오만하게 비쳤다는 모습 인정한다. 많은 후보들이 지금 다 앞다투어 지금 용산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산에서 오늘 지금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지 다른 후보들도 모두 다 귀가 쫑긋해서 기울이지 않을까. 어떤 내용일지가 가장 궁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표 얘기로 다시 돌아와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신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당대표로서 다른 지역구의 의원들도 후보들도 도와야 되는 상황이 있고 서초동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러한 상황인데 사실 이 계양을이라는 지역에 그전에 송영길 전 대표부터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민주당의 텃밭이었던 부분이었던 것이죠. 그랬는데 여기에 원희룡 전 장관이 이재명을 잡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그 지역에 출마를 선언을 하고 초반에는 굉장히 좀 이제 여론조사상으로 많이 차이가 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뭐 물론 여론조사마다 내용들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뭐 지금 뒤집힌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추세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아무리 다른 지역 그리고 이 선거 전체판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도 본인 스스로도 이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기는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차이로 이겨야 되는가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 지역구 좀 신경 쓰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시는 그렇게 거죠? 지금 그게 신경이 쓰이는 상황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주말에 개항에서의 뭐 부활절 미사라든지 이런 데를 갔다가 원희룡 전 장관과 조우하는 모습이 뭐 언론에도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개항을 해서 이제 토론회 한다고 해요. 네. 토론회가
이 부분은 아마 전국적인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 토론에도 이재명 대표가 신경을 쓰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들도 있는 것을 보면은 그 토론회 이후에 한번 그 개항의 그 민심이 출렁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야 각각 우세 지역구 집계한 결과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24곳, 민주당 85곳 꼽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분은 D-9 현재 여야 판세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거는 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국민들께서 결국에는 심판하실 것이고 고개 들면 지는 게 선거잖아요. 그렇게 골프하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무래도 국민들께서 이제 정권에 대한 심판에 대한 생각 많이 갖고 계시는 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의료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 국민들께서 많이 신경 쓰고 계시는 거 이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 21대 선거를 보면은 서울에 당시에는 49개의 지역구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41개를 가져갔죠. 그랬더니 이제 전체 지역구에서는 163개를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반면 18대 총선을 보면은 서울에 당시에는 48개 지역구가 있었는데 서울에서 그 한나라당 당시 한나라당이 40개를 가져갔었어요. 그랬더니 전국에서는 131개의 지역구를 한나라당이 가져갔었죠. 결국 지금 여야 없이 수도권 벨트, 수도권 민심에 대해서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서울 쪽의 그 기세를 잡아야 전국을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에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최근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제 돌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오늘의 대통령의 담화가 저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수도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수도권이 이제 어렵다라고 하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굉장히 수도권에서 지금 지원 유세에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뒤늦게 지원 유세를 요청하는 경우 좀 서운하지 않냐. 뭐 이런 질문도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하면서 개별 후보들이 요청하고 있을 개별 거예요. 후보들이 예, 예. 개별 후보들이 요청하면서 이제 다니는데 뭐 어제 조혜진 후보가 이렇게 뭐 윤석열 대통령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들었냐 그러니까 만시지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그러면서 여당이 부산에서도 총선이 어렵다라고 하면서 그간 뭐 했나 정권에 대한 민심이 안 좋아도 입국 닫고 있었던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여당의 책임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지금 단지 수도권만이 아니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경남에 있는 진짜 김해을에서도 서울에 와서까지 지금 기자회견을 할 정도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민생과는 완전 거리가 먼 모습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2,000명 정원에 대해서 고집을 한다면은 이거는 과연 정원이 3,000명이라는 점 그런데 과연 교육이 제대로 될 것인가 뭐 그거에 대한 기반이 학교에서 각 학교별로 조사했던 결과 2,000명 증원 가능하다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적인가? 사실 지난번에 이제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은 충북대는 의료 정원의 4배 가장 많은 4배의 증원이 있었는데 네. 그 학교에서 의료용 장갑인 라텍스 600원짜리 라텍스 장갑을 제공할 수가 없어서 김장용 장갑 고무 장갑을 제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실을 알고 있느냐라고 지금 중앙일보에서도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료 현실 현재 닥쳐 있는 병원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각 학교별로의 현실에 대한 반영이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가장 이 선거에서 큰 또 이슈가 되는 것이 최상병 사건입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는 조그만 일이라고 표현을 했고 오히려 이종섭 대사 전 대사죠. 이종섭 전 대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그 사건에서 사망한 최상병은 뭐가 될 것이며 오히려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오히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금 책임 문제와 대통령실과의 통화했다는 그런 대통령실과의 통화에 대한 그 기록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밝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민심들이 반영이 돼서 이번 총선에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지 어느 한 가지 사건을 딱 규정지어서 총선에 영향을 짓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방금 이종섭 대사 얘기하셨는데 지난주에 이종섭 전 호주 대사 사퇴했습니다. 또 시간이 걸리긴 했습니다만
귀국했고 사퇴도 했어요. 이게 남은 총선 민심에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좀 늦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신 변호사님 짚어주신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뭐 대통령의 경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종섭 전 대사가 자진 사퇴의 형태를 취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자진 사퇴의 형태라고 해도 본인 개인만의 그 결정이 아니라 이미 조율은 되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과정을 봤을 때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국민들께서 많이 화가 나셨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대통령실에서는 작년 9월부터 왜 공수처가 반년 넘게 단 한 번도 소환을 하지 않았느냐, 왜 본인도 출국금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그 절차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럼 이종섭 대사 결국에는 한국에 들어왔는데 공수처에서 본인들이 조사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그 공지를 했죠. 그렇다는 것은 아주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출국 금지는 그러면 과잉으로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근데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이종섭 대사가 이미 작년 9월부터 피의자 신분이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 부분이 국민들께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었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입국을 하고 자진 사퇴 형태로 이제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것도 총선용 이슈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이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엄중하게 보고 계시는가, 그거를 우리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조금 더 따끔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 있어서의 수사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엄중하고도 신속하고 잘 되는 수사가 되어야 된다.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는 수사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는 여기에 대해 좀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수사가 잘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거 좀 짧게 해주세요. 네네, 딴 주제도 많으니까. 문제는 지금 전 국방부 장관이 이종섭 호주 대사는 이미 뭐 사의를 표명했지만 천안 갑에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그 사건, 최상병 사건의 전 국방부 차관이 신범철 후보가 천안 갑의 공천을 받아서 지금 후보로 뛰고 있고요. 그리고 경북 영주에서는 임종득 안보실 2차관이 지금 뛰고 있습니다. 경북 영주라면은 국민의힘의 어떤 강세가 가장 높기 때문에 임종득 안보실 2차관이 후보로 뛰고 있는 문제, 그리고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지금 후보로 나서는 문제에 대해서 결코 지금 그런 이종섭 국방부 장관만이 문제가 아니라 두 명의 후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공천 문제는 그야말로 심각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최상병 사건을 이번 총선과 연결을 안 지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경기 안산갑 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대학생 자녀 통해서 11억 대출 받았는데 본인은 이제 편법 대출이다. 국민의힘은 사기 대출이다. 어떻게 보세요? 두 분 다 변호사시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본인이 해명할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오늘부터 현장 검사에 들어간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에 양문석 후보 스스로 이야기를 한 내용만 봐도 굉장히 불법적인 소지가 저는 다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딸의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그리고서는 사업자 대출을 받는 과정이 있었는데 딸은 세금 낸 내역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6개월 뒤에 대출받고 6개월 뒤에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갔다는 것은 이 사업자라는 것 자체가 허위였다. 이러한 사업자를 가지고서 새마을금고에 서류를 제출을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뭐 사업용 기물을 샀다라는 영수증까지 제출한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라고 보이고요. 사기당한 피해자 있냐 이렇게 항변을 했어요. 그렇죠. 금고 자체가 이제 피해자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양문석 후보가 하고 있는 얘기는 그것일 것입니다. 대출 브로커든 아니면 새마을금고 직원이든 간에 먼저 본인에게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본인도 여기에 대해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고 반문을 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밝히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불법적인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출로 나아갔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15억 이상이 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담보대출이 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양문석 후보가 이렇게 우회적으로 처음에는 캐피탈을 통해서 돈을 빌렸다가 이게 고금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나중에는 딸의 명의로 대출 브로커를 끼고 딸의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기존의 캐피탈 대출과 자기가 사채를 썼었던 부분들을 일시에 다 갚았다라고 지금 본인 스스로 밝히고 있거든요. 그게
정상적인 부동산 취득 과정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혹자는 서민들 그 당시 서민들 저 대출 틀어막아 놓고 그렇죠. 자기들끼리 뒤에서 저랬냐 이런 지적도 문재인 합니다. 정부 시절에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었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잘못되어 있는 정책에서도 본인들끼리는 뒤로 아름아름 불법적인 이런 대출을 받아왔었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선거 기간 동안에 후보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 결과 가장 최신의 어떤 후보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5시간 전에 동아일보에서 보도가 됐는데 장진영 후보에 대해서도 보도가 됐더라고요. 장진영 후보가 이제 기존에도 뭐 가족법인을 통한 양평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 이제 보도가 이제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장진영 후보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뉴스타파인가요? 그 보도에서 99%가 대출이다. 근데 아니다. 99% 대출은 아니다라고 해서 뭐 고소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양평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8억 원 대출한 부분이 신고가 안 됐다라는 또 의혹도 지금 보도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거 기간 중에는 후보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면은 좀 더 언론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지 살펴보는 것은 뭐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양문석 후보 질문 하나만 더 양문석 할게요. 후보, 예. 하나만 더 네. 할게요. 자, 이제 자신의 대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뭐 항변을 하다가 자신이 잠적했다 혹은 사기 대출이라고 보도한 언론사 고소하겠다. 가짜뉴스 터져나온 언론 개혁하고 싶다. 당선되면 징벌적 손해배상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매우 격앙되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본인이 그러니까 저 국회의원이 되면은 사적 복수를 위해서 법안을 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왜 언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언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하는 거 본인이 뭐 관철시키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본인이 대출을 받고 그 과정에 있어서의 불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정확하게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글쎄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양문석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에 대해서까지 뭐 지금 아직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남아있는 그 선거 기간 동안에 민주당 전체의 악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 벨트가 그동안에 용산 대통령실의 그 리스크로 많이 출렁였던 것처럼 민주당도 똑같은 상황 올 수 있다는 부분 좀 엄중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법률가다 보니까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결혼 사기와 사기 결혼 요 두 말은 다르다. 그래서 결혼 사기라는 거는 이제 결혼을 굉장한 사기고 사기 결혼이라는 거는 결혼할 때 어떤 그냥 흔히 말하는 나 저 사람한테 속아서 결혼했어 이 정도의 표현이지만 결혼 사기와 사기 결혼 요거는 법률적으로 좀 다르게 본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이게 과연 대출 문제에 대해서 어떤 뭐 편법이 있든 아니면 뭐 명의에 대해서 뭐 사업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던. 근데 이것이 과연 범죄로 가는 것인가? 이건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공영훈 후보요. 화성을에 군복무 중인 아들에게 주택 증여한 게 논란이 됐어요. 현대차 부사장 시절에 현대차발 호재가 있던 시기에 그 지역 주택 구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하루 앞두고 아들에게 증여한 그 타이밍이 더더욱 이제 문제가 됐는데 최근에는 딸 취업 문제가 불거졌어요. 자신이 있던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에 취업을 하고 있다. 본인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랬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공영훈 후보에 대한 의혹들은 현재로서는 이렇게 뭐 어떠한 근거가 있다라고까지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눈높이에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종섭 호주대사의 문제와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법적인 부분이 있고 정무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종섭 호주대사도 법적으로 호주대사에 임명이 되고 해외에 출국한 것이 문제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었다라는 부분이 역풍으로 돌아왔고 결국에는 본인이 자진 사퇴의 형태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공영훈 후보의 경우에도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인이 현대자동차의 부사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지역의 개발 호재를 알고서는 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왜 토지거래 허가 제한이 되기 바로 전날 하루 전에 어떻게 본인은 몰랐었다라고 해요. 이게 어떻게 하루 전에 이 20대 그 군대에 가 있는 아들에게 증여가 되었다는 것이며 그리고 딸이 또 공교롭게 계열사에 취직을 하였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해서는 공영훈 후보가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을 빨리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역시 정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것과 달리 좀 역풍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로 본인이 억울하다면 여기에 대해 재빨리 밝히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해명을 내놓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는 좀 이 부분은 네. 아무런 지금 어떤 예를 들면 취업 비리라든지 그 과정에서의 어떤 청탁이라든지 그런 의혹 제기도 전혀 없이 그냥 그 자녀가 그 현대글로비스 거기에 취업해서 재직 중이다라는 것만으로 이 공영훈 후보를 구체적으로 공격하기에는 나온 게 없다. 네, 공격하기에는 너무 약한 거 아닌가? 이거 지금 굉장히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강도 높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은 그 공직선거 후보로 나왔을 때 그 자녀들이 다 무직이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경우를 상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건 진짜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논쟁거리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본격 토론 강전의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